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당뇨병은 흔한 질환입니다. 전당뇨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당뇨병의 위험은 있죠. 식습관이 문제이기도 하고 체중을 비롯한 대사 질환들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위험 요인들을 예방하면 당뇨병의 걱정도 없지 않을까요? 합병증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당뇨병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뇌 동맥의 어딘가에 터질 수도 있는 부풀어 오른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뇌 동맥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문세의 조조 할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사를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뇨병 관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의 예방은 청소년기 비만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기의 비만은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어릴 때부터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유발이 되어서 네. 나중에는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대사 이상으로 이어지기가 쉬운데 네. 결국 이러한 상태가 청소년기에 이제 비만이 결국은 어른이 되어서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네. 청소년 때부터 비만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비만이 성인이 되면서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기에 비만하게 되면은 네. 어른이 되어서 이제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전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여러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아서 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운동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네.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당뇨병을 막는 첫 번째 걸음이 되게 됩니다. 네. 당뇨병이 생활습관병으로 설명되는 것도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습관병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네.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얼마나 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당뇨병의 발병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잘 길들이고 활동량을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또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식습관, 운동,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습관이 당뇨병의 예방법이기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식습관이나 운동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습관은 네. 당뇨를 치료를 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예방을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균형 있게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 자체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건데 네. 사실 당뇨병은 이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오랜 기간 동안에 몸에서 서서히 혈당이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증상이 없을 때부터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오랫동안 서서히 혈당이 오르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넘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이제 에너지를 얻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잘 써야 건강합니다. 그렇죠. 이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은 이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네. 겉으로는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몸 안의 세포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못 받아서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되고 반대로 혈액 내에 있는 이제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당도 증가하고 또 이제 2차적으로는 지방이 넘쳐나게 되어서 네. 필요한 곳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또 불필요한 곳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이러한 질병이 당뇨병이나 나중에는 또 동반이 되어서 네.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이 생기는 핵심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지적이 그래서 있는 걸까요? 우리 몸 예, 안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하고 네. 이러한 것들이 오래되면은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당뇨가 생기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네. 지방에서 나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은 이 효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면은 인슐린을 더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이 유발이 되고 네. 이러한 고인슐린 혈증이 유발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생기는 원인으로 이렇게 촉매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셨는데 뭐 비만,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당뇨병이 모두 연결돼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비만, 특히 이제 그 뱃살 중심의 복부 비만은 우리 몸의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고 네.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 지방이 자꾸 우리 몸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이 생기고 이게 누적이 되면은 당뇨병 또는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러한 흐름을 초기에 끊는 게 당뇨병 예방의 핵심이고 체중 관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 당화혈색소입니다. 당뇨병인 분들은 당화혈색소 수치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생활 습관의 문제를 보여주는 게 당화혈색소라면서요. 네, 이 당화혈색소는 이제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 2달에서 3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네. 이제 매일매일 혈당을 재지 않아도 전체적인 혈당 조절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혈당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께서는 이 당화혈색소를 꾸준히 측정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 약물 복용을 하는 경우에나 또는 네. 이제 식사나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노력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당뇨병은 이제 단순히 약만으로 조절이 되는 병이 아니라 약물을 병행을 하면서 식사 조절을 함께 하고 또 네. 운동을 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만이 근본적으로 당뇨 관련된 원인들이 여러 가지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 몸에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좀 떨어져서 잘 반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적게 드시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당뇨병 치료 및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뱃살 중심의 비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히 뱃살이 강조가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뭐 중년 이후에는 뱃살은 아이살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뱃살이 있는 게 뭐 일종의 부의 상징이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했지만 네. 최근에는 뱃살은 절대 부의 상징이 아니라 관리 실패의 상징이라고 아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뱃살 중에서도 내장 근처에 있는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분비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바로 이제 우리 혈액 내로 유입이 되어서 전신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에 비해서 배 안에 많이 깊숙하게 끼어 있는 내장 지방은 여러 가지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네. 몸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또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고 결국은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뭐 지방간 그 외에도 심해지면은 뇌졸중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뱃살은 이제 가능한 한 잘 조절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내장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 나이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하죠. 예, 일단 우리 몸의 생리적이고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합니다만 네. 나이가 들면은 이제 기초 대사량 즉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네. 사실 기초대사량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남아있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물질,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방으로 축적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30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떨어진 기초대사량에 의해서 병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식사량은 조금 줄이면서 의식적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 즉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 몸이 잘 적응을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젊은 당뇨병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몸의 변화가 주는 당뇨병의 위험으로 보면 노화가 원인이기도 하다는 얘기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당뇨병의 위험 중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나이가 드는 이제 노화입니다. 네. 췌장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도 약간은 떨어집니다. 이제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젊어서에 비해서 혈당이 더 잘 올라가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가 추가로 운동 부족이 또는 이제 식사량이 좀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당뇨병이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노화 자체가 당뇨병의 이제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매일 혈당을 재고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예, 일단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는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네. 완치가 되는 질환으로는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단기간에 뭐 이렇게 완치가 되는 병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당뇨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네.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혈당은 또 매일매일 이제 바뀌게 됩니다. 또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또는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또는 스트레스도 이제 일정한 부분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일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혈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를 하고 본인의 음식량 그리고 활동량을 또 조절을 하고 네. 또 본인의 체중에도 관심을 갖고 허리둘레에도 관심을 갖고 또 주기적으로는 병원에 진료를 해서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의 변화를 관리를 받는 게 당뇨병을 잘 관리를 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일수록 당뇨의 그런 합병증이 줄어들고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음식량이나 활동량 관리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뭘 먹어야 할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진료실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진료실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당뇨가 있는데 무엇을 이제 먹어야 하나요?라고 또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러나게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식사 관련해서는 흰 쌀밥이나 흰 빵이나 또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처럼 네. 정제된 탄수화물은 가급적 줄이고요. 네. 대신에 현미밥이나 또 채소나 또는 이제 콩류나 생선, 두부와 같은 식이섬유 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맞는 칼로리 양이나 음식 여러 가지 그 구성은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뭐 이렇게 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의학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주 이제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병원의 의료진에게 질문을 해서 본인의 지식을 습득을 해서 본인의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네.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유산소 운동을 기본적으로 권고를 하고 네.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근력 운동을 권고를 하게 되는데 운동으로서는 이제 빠르게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전거를 탄다든지 네.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약
150분 이상을 권고를 드리는데 대략적으로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상을 해서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를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하루의 운동의 효과는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면은 그 이틀 간격으로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네. 가능하다면 매일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특별한 거를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보다도 본인께서 즐겁게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몸에 맞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뭘 먹어야 할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셨고요. 당뇨병 관리에 좋다더라, 예방할 수 있다더라, 이래서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뭐 식혈당의 상승을 조금 늦춘다거나 아니면은 식이섬유처럼 이제 평소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성분을 이제 보충해주는 좋은 제품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당뇨를 관리를 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되는데 절대로 이 건강기능식품이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하고 드실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뇨약에 대해서도요. 이제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당뇨병이 오래일수록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이제 당뇨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혈당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를 안 하시고 스스로 이제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이제 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혈당으로 보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증상이 웬만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도 혈당이 오랜 동안 높은 상태로 있게 되면은 속에서는 합병증이 서서히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약물을 좀 어느 정도 용량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적절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합병증의 위험이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중단하시거나 줄이시기보다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복용을 하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를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주치의와의 상담 하에 당뇨약을 조절하셔야 되겠고요. 합병증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어쩌면 당뇨병 자체보다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요.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이 오래되어도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가장 이제 궁극의 목표는 합병증을 예방을 하거나 조기에 발견을 해서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오랫동안 밀려나가는 데 있기 때문에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뭐 허리둘레나 이런 것들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일종의 수단이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쳐서 발생을 하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또는 심장이나 신경 또는 눈에서 생기는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당뇨가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면은 아무리 좋은 혈당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있게 누적이 되게 되면은 이런 만성 고혈당들은 합병증의 발생에 어느 정도 이렇게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늦추거나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 검사도 충실히 잘 시행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합병증을 이렇게 가능한 한 예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면은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음식, 운동 말씀 주셨는데요.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 좀 짚어주시죠.
네, 예방을 위한 이제 당뇨병 관련된 생활 습관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긴 한데요. 식사는 탄수화물 위주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흰쌀밥이나 설탕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고, 네. 채소나 통곡물 또는 이제 양질의 단백질, 뭐 예를 들어서 생선이나 콩, 두부,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을 적절히 포함하는 식사가 좋겠고요. 네. 이제 붉은 고기나 가공된 육류나 튀김류와 같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그리고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네.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나 수영과 같은 이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가급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수면 장애나 스트레스도 일정 부분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숙면을 취하도록 하고 스트레스도 오래 쌓아두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 되겠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혈당의 상태 그리고 추이를 관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 네. 당뇨와 관련된 가족력이 있다거나 복부 비만이 있다거나 40세가 넘은 성인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당을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신 여러 부분들이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치료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예방 측면에서도 그렇고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면은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고 좀 더 건강한 생활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합병증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당뇨병의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뇌동맥의 일부분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가 뇌동맥류입니다. 터지기 전에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죠. 그래서 미파열 뇌동맥류와 파열 뇌동맥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뇌에 뭔가 발견된다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뇌동맥류, 이름만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머릿속의 시한폭탄으로도 불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뇌동맥류는 이제 뇌혈관의 일부분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경우를 말하고요. 네. 이게 이제 파열, 저희가 이제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파열이 되면은 심각한 뇌출혈,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혈관의 일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뇌동맥류 진단을 받긴 해도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면 그래도 다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네. 터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뇌출혈을 유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이 되면은 미리 파열을 예방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본 검진에는 없는 것 같고 어떤 검사에서 알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혈액이나 엑스레이, 그다음에 복부 검사 등을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 뇌혈관 같은 경우는 따로 MRA나 네. CTA 같은 검사를 해야지 네. 뇌혈관을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네. MRA 검사나 CTA 검사를 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사를 통해서 다행히 터지기 전에 발견된 상태가 미파열 뇌동맥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터지지 않은 그 부풀어 오른 상태가 검사상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네. 보통은 미파열 뇌동맥류 혹은 비파열성 뇌동맥류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네. 그럼 터지기 전에 뇌동맥류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나요? 진단을 받으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검진상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네.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어서 뭔가 뇌혈관이나 뇌에 무슨 병이 있을까 걱정돼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두통과 어지러움과는 관련 없이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동맥류의 크기가 좀 매우 크거나 네.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두통뿐만 아니라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네. 그다음에 그런 복시가 나타난다든지 네. 보행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동반돼 있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 큰 문제는 파열 뇌동맥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이미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류가 파열되게 되면 거미막 및 출혈 혹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네. 두개강 안에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경우에는 뇌압이 심하게 올라가면서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한쪽 마비, 네. 언어장애, 심한 경우에는 의식까지 저하되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터지기 전에 미파열 뇌동맥류와 이미 터져버린 파열 뇌동맥류는 아무래도 치료를 생각할 때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파열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대로 치료 기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파열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이미 파열되어서 뇌출혈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네. 이 동맥류는 다시 파열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은 한 달 안에 40%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열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면은 바로 24시간 안에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미파열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치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부풀어 오른 상태의 크기가 중요한 건가요? 정기검진으로 지켜보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네.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네. 저희들이 크기를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맥류는 보통 저희가 센티미터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네. 밀리미터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게는 4mm 정도부터 치료를 보통 하게 되는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 크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저희 한국인에서 잘 터진다고 알려진 전교통동맥, 그다음에 후교통동맥, 네. 그다음에 중대뇌동맥 분지부 같은 경우에는 네. 크기가 작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켜본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전체에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 이렇게 치료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환자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이즈가 작고 크기가 작고 네. 그다음에 모양도 그러니까 저희가 못생기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거나 삐죽삐죽한 모양들이 안 보이는 동맥류 네. 그리고 저희가 잘 터지지 않는다고 알려진 부분 등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영상 추적을 하자고 환자들에게 보통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크기뿐 아니라 위치나 모양, 개수, 네. 환자의 네. 나이나 건강 상태까지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양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크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크기와 모양, 이제 크기는 4mm에서 5mm 이상, 네. 그리고 모양이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들이 잘 터진다고 알려진 부위뿐만 아니라 네. 환자의 건강 상태, 예를 들면 고혈압 유병자, 네. 그리고 흡연을 하는 환자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파열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네.
아무래도 이 동맥류가 하나가 발견된 게 아닌 2개나 3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다발성 뇌동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전반적인 혈관 상태가 이렇게 동맥류가 잘 생성이 된다는 거는 이 동맥류 자체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네. 파열로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잘 터지는 부위가 있다고도 하셨고, 뭐 흡연이나 가족력, 또 다발성 뇌동맥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는 터지기 전이라도 시술이나 수술이 진행되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크기나 모양, 뭐 환자의 건강 상태, 개수 다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 물론 그리고 아까 증상이 대부분 없지만 네. 이미 동맥류 상태가 환자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 등에는 저희들이 미리 파열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네.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아직은 터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네. 환자에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결정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덕 위치나 여러 가지 크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문제는 파열된 뇌동맥류일 텐데요. 당연히 터지기 전의 상태보다 훨씬 복잡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터지기 전의 상태는 동맥류를 잘 치료하면 되는 부분이 이제 주로 관점이라면은 네. 이미 파열돼서 뇌출혈이 유발된 경우에는 이 동맥류가 다시 터지지 않게 하는 치료는 기본이고 네. 이미 터진 뇌출혈에 대해서 뇌가 심하게 부어 있다든지 출혈로 인해서 뇌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결국에는 피를 빼내는 수술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뇌압을 좀 줄이기 위한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할 거고 네. 그리고 뇌출혈이 이렇게 유발되면서 뇌혈관이 있는 부분에 출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2주 안에 이제 혈관이 오그라든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혈관 연축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혈관 연축이 오는 환자들은 전체 파열 뇌동맥류 환자의 한 40% 정도에서 올 수가 있어서 네. 요거가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방하는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연축이 좀 심하게 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뇌경색까지 유발이 돼서 뇌경색으로 인한 새로운 증상, 예를 들면 편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네. 등등이 좀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전체의 한 20% 정도의 환자에서는 네. 뇌 척수액의 흐름이 출혈 때문에 조금은 원활하지가 않아지면서 머리에 물이 찬다고 표현을 합니다. 수두증이 병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저희가 파열 뇌동맥류 환자의 한 10% 정도 국내 통계에 의하면 10% 정도 환자에서는 이 수두증에 대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머리에 있는 물을 복부로 빼내는 션트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네. 우선 뇌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이 되던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파열이 되면서 이 뇌출혈이 유발이 되면은 심한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처음부터 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여서 상태가 너무 이제 혼수나 거의 뇌사에 가까운 상태여서 치료를 못 받는 환자도 있고, 네. 그리고 치료를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동맥류 자체에 대한 치료와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여도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도 국내에서 치료를 그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도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치료받은 환자 중에서는 사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맥류가 터지면 3분의 1은 돌아가실 수 있고 네. 3분의 1은 장애가 남을 수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응급 상황인 건데 3분의 1 정도는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치료를 해도 후유증이 크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출혈의 양이 많거나 그다음에 출혈이 이제 뇌로 좀 많이 퍼져서 한쪽에 마비가 유발되는 환자들, 네. 그다음에 처음부터 조금은 물이 찬 수두증이 심했던 환자들,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의 나이로 조금은 같이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혈관 연축으로 인한 뇌경색이 병발하는 경우에는 네.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재활 치료를 장기간 해야 되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네. 빠르게 적절한 치료가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터졌음에도 또다시 파열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많이들 네. 그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유발이 됐고, 네. 계속 피가 나고 있는 경우면 상당히 위독하겠지만은, 네. 대부분은 동맥류가 터진 부분에 혈전이 생기면서 출혈이 멈춘 상태로 병원을 보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동맥류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터진 당일에는 교과서에 의하면 다시 터질 확률이 4%고 뭐 다음 날부터는 누적으로 1%씩 계속 파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달 가까이 되면은 거의 40%에 가까운 재파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72시간 기준, 네. 최근에는 국내 대부분의 병원들이 24시간 이내에 파열된 동맥류를 치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치료는 수술인가요? 아니면 시술적 치료도 가능한가요? 네. 시술 보통은 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혈량이 아주 많고 그리고 시술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나 모양인 경우에는 네. 당연히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은 이 동맥류를 일단은 파열된 동맥류를 정상혈관과 차단시키는 시술이 일단 가능하면 네. 시술을 하고 추가적으로 뇌출혈에 대해서 보존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를 빼내는 치료를 같이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그 학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은 2014년 기준으로는 국내에서도 수술과 시술,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술이 많았다면은 네. 시술의 개수가 조금 더 역전을 한 시기가 있었고 네. 최근에는 거의 7대3 정도 비율로 시술 대 수술 비율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터진 동맥류는 다시 또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클립 결찰술, 혈관 내 색전술 뭐 이런 게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혈관 내 색전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아무래도 절개를 안 하니까 회복이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술이 이제 클립 결찰술이고 동맥류. 네. 그다음에 시술은 이제 보통 혈관 내 코일 색전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파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동맥류 치료 대상 환자들은 네. 그래도 머리를 열지 않고 치료하니까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빨라서 시술을 환자들이 먼저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하지만은 수술이 더 적절한 모양이나 위치인 경우들도 있는 데다가 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색전술을 하게 되면은 동맥류가 재발할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수술보다는 더 높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전반적인 나이, 건강 상태 등도 동맥류의 모양 위치와 견줄 때도 중요하게 보고 네. 환자 치료 방법을 뇌혈관외과 의사랑 잘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는 아무래도 재출혈을 막는 게 목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파열인 경우에는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파열된 동맥류인 경우에는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치료가 동맥류에 대한 치료이고 네. 그래야 동맥류를 적극적으로 막아놔야지 네. 다음에 있는 뇌부종이나 혈관 연축, 수두증 그런 데의 치료를 더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상태에 따라서 이제 클립 결찰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혈관 내 색전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수술적 치료인 클립 결찰술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 치료법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나이가 젊고 건강한 성인인 경우 네. 그리고 동맥류가 저희가 개두술을 해서 현미경으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 수술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동맥류 벽에서 정상혈관이 이렇게 가깝게 기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색전술로는 동맥류를 완전히 막지 못하거나 정상혈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좀 높은 경우에는 네. 수술을 하는 것이 보통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뇌 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뇌 지주막과 출혈이 되면 뭐 뇌 기능 장애라든지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재파열을 막았다는 전제하에 네. 처음에 일어난 출혈로 인한 그리고 수두증의 병발로 인한 그다음에 혈관 연축에 의한 뇌경색과 관련해서 네. 신경학적 장애 예를 들면 시력, 시야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한쪽 팔다리의 근력, 감각, 그다음에 균형, 보행 네. 그리고 저희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지 저하를 걸어 다니게 돼서 회복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네. 꽤 많은 환자들이 인지 저하를 호소를 합니다. 네. 뭐 시력 저하,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장애 얘기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집중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2, 3주 안에 급성기 치료, 뇌출혈이나 동맥류 파열에 대한 치료가 종료가 되면 네. 수두증에 대해서 치료 여부 결정은 보통 2, 3개월 안에 보통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급성기가 일단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재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재활 치료는 첫 6개월, 그다음 길게 보면 1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네. 환자분이 좋아질 정도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 수치를 100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가 초반에 보통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처음에 치료를 열심히 못 받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앞서 MRA, CTA 검사 얘기하셨는데 이게 자주 하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뇌 네. 동맥류의 고위험군이라든지 잘 살펴야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아직은 국가 검진에서 필수 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동맥류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통이나 시력, 보행과 같은 좀 그런 쪽에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 네. 그다음에 고혈압과 흡연과 좀 관련이 있는 환자들, 네. 그리고 중년의 환자들,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중년에 발견되는 물론 젊은 환자들도 있지만은 네. 저희가 파열 뇌동맥류 환자들의 그 나이 분포를 보면 중년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년의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은데 하지만은 모든 환자를 다 검사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라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조금 해당되거나 걱정되는 경우에는 해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물론 미리 알게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 결정을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동맥류가 보인다고 무조건 다 치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대부분은 지켜보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를 권유드리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해보고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뇌 동맥류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이 부르는 비오는 날의 수채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